사실 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세상이 되게 진보했고 서비스 중심의 미국의 사회이고 여러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 생각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유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그런 심리도 자극하니 실제 인플레에도 자극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게 싸움이 크게 붙는 거 아닌가 싶고요. 안녕하세요, 이호석입니다. 오늘은 월간 정광우 시간 돌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주 뵈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. 예, 좋습니다.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좀 힘드신 게 역력해가지고 어떡하나 싶은데 요즘 너무 바쁘셔서 그런가요? 모르겠어요. 뭐 간절기기도 해가지고서 그런 건지. 네. 근데 뭐 따뜻함을 마시면서 잘 해봐야죠. 감기 걸리신 건가요? 목감기? 이게 복합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. 복합적으로 온 것 같아요. 방송국 쪽이 확실히 많이 건조한 것 같아요. 이게 하신 분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네. 목소리가. 아무튼 힘드시지만 힘을 내서. 왜냐면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죠.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물가 좀 어떨까요? 이게. 그러니까는 사실은 일단은 예상보다는 약간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를 기본 가정으로는 깔고 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2년에 한 번씩 과거에 보면은 조정을 했었잖아요. 업데이트를 했었고, 그러면은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올 때 첫 번째 달에는, 바뀌고 첫 번째 달에는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보다 약간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. 다만 이제 그 속에서 세부 항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가 저 개인적으로는요, 더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, 제일 관심이 가는 거는 역시나, 이제 주거비 관련된 항목들. 요번에 비중이 이제 많이 커졌잖아요. 근데 그 주거비 관련된 항목들이 과연 그러면은 비중이 커지고 첫 달부터 이제 좀 마이너스 기여를 해줄 거냐, 내려오는.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이냐. 그거가 보고 싶고, 뭐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주거 제외하고서 이제 코어에 있는 이제 서비스업 물가를 제일 집중해서 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어쨌든 뭔가 수정이 돼가지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거 왜 한 거야?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2년마다 하는 거 그냥 2년마다 하지 왜 1년마다 하는 거야?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바꾼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거 말씀드리려면 일단 CPI하고 PC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CPI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고정을 해놓고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걸 한 번씩 조정을 해줘야 돼요. 어떤 항목은 실제 소비에서 더 커졌을 테고, 그러니까 실제 생활 물가, 우리가 진짜 하고 있는 물가에 거기에 더 맞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물가를 측정하는 이유가 뭐냐 생각해보면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요? 어때요?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라면 진짜로 쓰는 거에 비중을 높게 잡는 게 맞죠. 그죠? 안 쓰는 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항상 바뀌는 거니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측면인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CPI는 그렇고요. 네, 그래서 CPI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왔었고요. 반면에 P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는 이유가 매월 조정이 일어납니다. 조금씩 이제 어떤 항목이 더 올라갔고 덜 올라갔고에 따라서 매월 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실은 이제 연준에서도 PC 물가를 더 본다라는 거에서 이런 점도 조금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. 어쨌든 CPI가 그러면은 왜 이번에는 경년으로 하다가 매년 바꾸기로 했느냐라고 하면 원래 사실은 코로나 직전에 이걸 이제 우리가 매년 바꾸자라고 논의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코로나란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그 작업이 좀 미뤄졌었던 거죠.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년 이제 바뀌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. 뭐 적응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준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는 측면이고 또 이게 과거에 보면은 첫 달에는 항상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? 이게 이제 가중치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중치가 더 올라간 게 있을 거잖아요. 이렇게 가중치가 올라간 게 있고 낮아진 게 있겠죠. 전체는 100이니까. 그 비중 가중치가 올라간 거는 그 직전에 이제 보면은 좀 더 물가 상승이 높게 나온 것들이 아마 가중치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.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보통 이게 물가라는 게 좀 경향성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게 또
한두 달은 더 높게 또 올라갈 개연성이 있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가뜩이나 모멘텀이 있으니까. 예, 비중도 늘려놨는데 근데 그 항목이 계속 해가지고서 인플레가 막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바꿨다라면 요 정도였을 건데 네. 바꾸고 나니까 좀 더 높게 결과가 나오는. 아하. 다만 근데 이게 또 함정이 있는 것이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좀 더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. 왜냐하면은 인플레가 영원히 그 강도로 계속 올라가는 건 잘 없거든요. 그렇죠. 최근 2년이 굉장히 독특했던 경우죠. 그러니까 비중을 올려놓고 그 사이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것보다 적게 오르거나 빠지곤 하거든요.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물가가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오고요. 그 이후에는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비중도 높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올라가던 게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 처음에는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고 대신 이렇게 높아가지고 언제까지 높겠냐 떨어지겠지 지가. 네, 그것의 네.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주거비가 되는 거죠. 가장 네. 이해가 되는 것이. 네, 그리고 이제 네. 주거비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뭐 요즘에는 뭐 물가지표가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무슨 뭐 트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. 그리고 뭐 이제 코어도 이제는 뭐 진짜 코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뀌는 것 같던데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비스 물가이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이렇게 혼돈한 시기에 뭘 자꾸 만드시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널리 쓰이는 이 근원 물가, 코어라는 것 자체가 1975년에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 왜 나오는지 당시 알 것 같아요. 도저히 물가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야, 그거는 빼고 보는 거야. 라고 그쵸. 예, 이제 시작을 했던 거겠죠. 그러니까 지금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렇게 보고 뭐 트림드 민 이런 것도 너무 과도하게 오르거나 내린 건 빼고 보자 막 이런 식인 그렇죠. 거잖아요. 네, 뭐 그러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자연스러운 이제 스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어렵게 보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럴수록 그냥 헤드라인 물가가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중요해지지 않을까. 딴소리가 나올수록. 네.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70년대에도 주가하고 상관관계를 보면 결국에는 헤드라인 물가가 고점을 향해 갈 땐 주가가 빠지고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시차가 조금 몇 달 있긴 하지만 저점 찍고 올라가고 이렇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경제학자가 아니고 또 투자를 깊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맞아요. 예, 그만큼까지 보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심플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뭐 이제 잘 안 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럴 텐데 대표님처럼 다 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냥 나는 다 보지만 너희들까지 그렇게 다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또 그 말이 또 위로가 되기도 해요. 도대체 이거 물가지표를 어디까지 봐야 돼? 막 이런 생각이 요새는 많이 든단 말이에요. 제가 사실은 최근에 저는 이제 좀 긍정론을 많이 시장에 대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건 좀 과한데 싶었던 게 있었어요. 뭐가 있었어요? 지난주에 보니까는 백악관에서 갑자기 이제 저도 그거 봤어요. 그거 보고 저도 진짜 네네네 임금 상승률에 대해 가지고서 뭐 월간 고용 보고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분기 한번 나오는 그 고용 비용 지수도 그렇고 맞아요. 그 다음에 슈퍼코어로 서비스로 우리가 새로운 걸 한번 해봤더니 빠르게 내려오고 있더라. 자료에 딱 맞는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. 그러니까요.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. 이게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요동치게만 안 하면 그래 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살만하지 않니?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만 만들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속아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1970년대 그 얼마나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오죽하면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만들어냈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속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1970년대 얘기도 나왔으니까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네, 또 비슷한 맞습니다. 얘기가 러시아에서 감산하고 바로 또 백악관에서 전략 비축률을 나도 풀게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유가가 조금 약간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좀 어떻게 보세요? 사실 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풀어가지고서 데이터랑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사람들 관심이 높아졌잖아요. 근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 중에서 단기
보통 이제 뭐 미시간대 자료도 그렇고 뉴욕 여는 것도 그렇고 뭐 1년짜리 있지 않습니까?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유가하고 코릴레이션이 엄청 높거든요. 아.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세상이 되게 진보했고 뭐 서비스 중심의 미국의 사회이고 여러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 생각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유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그런 심리도 자극하니 실제 인플레에도 자극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게 싸움이 크게 붙는 거 아닌가 싶고요. 지금 러시아를 비롯해 가지고서 산유국들은 어쨌든 80불에는 올려놓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작년 10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을 추가로 결정을 하면서 네. 근데 다만 그러면서 회의를 매달 열던 거를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겠다로 그때 당시에 바꿨었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나이지리아 석유 장관인가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자기네는 80불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올해 이 예산안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산유국들이 짜여지는 것이 아닌가 네. 싶고요. 그래서 80불을 맞추고 싶은 거고 반대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낮아졌으면 좋겠는 거죠. 그렇죠. 물론 120에서 80이면 낮아진 건 맞는데 이게 잘못해서 심리가 또 살아나서 90불, 100불 간다 그러면 인플레가 다시 또 이게 올라갈 확률이 있으니까 네.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서 바로 그렇게 우리 그런 비축류 풀겠다 다시 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균형점이 한 80불 정도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금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좀 안정화가 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.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인플레가 그렇게 많이 튀진 않을 것 같다. 좀 긍정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80분이라는 숫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아까 나이지리아 얘기도 하셨는데 러시아가 감산한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는 유가가 많이 안 올랐던 것 같고, 네. 또 그리고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푼다고 했을 때도 생각보다 유가가 빠지지 않는데 그 균형점이 80불이었던 걸 보면은 80불 언저리에서 둘이 이렇게 뭐 힘겨루기가 있지만 좀 진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되, 또 이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또 올라버리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, 또 내려가 버리면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, 기준점을 80으로 잡으면 좋겠다라는 네.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변수가 될 만한 거는 역시나 중국인 것 같아요.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었을 때에 얼마나 정말 수요가 급격하게 늘 것이냐. 반대로 최근에 또 이제 그 에너지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게 중국의 수요는 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감산하는 걸 좀 줄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오펙도 굉장한 역대급의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걸 통해서 그나마 유가를 지지를 시킨 거라 얼마나 더 팔고 싶겠어요. 그래서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면 사실 경기가 한 1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내려왔잖아요. 경기 수준 자체가. 네. 그러면은 유가를 막 치고 올려나가는 전략을 펼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펙 쪽이 하는 행동은 저한테 느껴지기로는 여기에서는 적절한 유가를 가지고서 이 이후에는 좀 수요가 살아나면 물량을 늘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. 감산을 좀 줄여나가면서요. 그러면 어쨌든 자기네 매출이 느는 거니까. 그렇죠. 예, 그래서 유가가 생각보다는 좀 재미없게 움직이지 않을까가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 시나리오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저는.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픈 때문에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늘어날 텐데 거기에 이제 버퍼가 되는 거는 오펙도 감산을 좀 줄이면서 생산량을 늘리면 80불 정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지 않겠냐. 사실 이제 감산을 한다는 것도 더 팔 수 있는데 안 파는 거니까. 네, 그렇죠. 가격만 올라간다고 그러면 뭐 더 팔 의지야 뭐 얼마든지 있겠죠. 네.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게 감산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좀 저희가 결국은 이걸 좀 올리고 싶어 하는,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좀 미국을 괴롭히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그랬을 때 이제 사실 뭐 러시아가 정말 그 정도 힘이 있느냐가 그렇죠. 지금은 좀 따져볼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가 전쟁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네. 뭐 저희도 그렇잖아요. 예상하고 다르게 흘러갔을 때에 그게 실은 내부적으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좀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뭐 사실 오펙 플러스에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나와서 막 감산을 어마어마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면
뭐 러시아의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물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 뭐 일단은 이번에는 높게 나올 수 있지만 네. 뭐 안 좋게 얘기하면 그냥 속아줄까?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래 그냥 진정 되겠지?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네.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식으로 네, 정리하면 네. 될까요? 네. 그리고 만약에 주거비가 이번부터 꺾인다 그래버리면 반대로 거꾸로 이제 그죠? 예 이렇게 예상보다 낮게 나와버릴 수도 있기는 하죠. 예.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 제가 볼 땐 주거비에 지금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주거비가 중요하니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.